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보년에 울려 퍼진 민중들의 외침 이야기, 바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894년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거는 바로 대내적 요인, 바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니까요. 정부는 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기 시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은 점점 악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국가 기강이 더 문란해지는 게요. 민씨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이 독점을 하게 되고 횡포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 결정판이 바로 이 매관매직입니다. 민씨 정권의 인물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 관직을 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어도 관직에 진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수령들은 가혹하게 농민들을 수탈하게 되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도 바로 이 수령들의 농민 수탈에서부터 온다라는 것도 한번 받을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바로 이제 그 조선이 개항하고 나서 청나라 일본 상인들을 통해 영국산 면진물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이 영국산 면진물과 우리의 면진물의 차이점은요. 영국산 면진물은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으로 빠르게 찍어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면진물은 수공업을 통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우리께 더 비싸고요. 시장에 나오는 물량 또한 우리께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면진물이 저렴한 가격과 엄청난 물량 공세로 유입이 되니까 면포를 제작하던 농민들은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조일수호조교 부록으로 체결되었던 바로 이 곡물의 무제한 유출. 나중에 가면은 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 통상장정을 또 하나 체결해 가지고 방공령을 발동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조선에서 쌀이 급격히 유출될 때에, 그래서 조선에서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지방관이 한 달 전에 방공령을 발동하면은 일본으로의 유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거 갖다가 트집을 하나 잡아서 "이거 방공령 제때 발동 안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배상금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받아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들한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던 시대적 배경 속에 등장한 신흥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은 1860년 경주 출신의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한 신흥 종교입니다. 그래서 서학, 천주교를 배격한다는 의미에서 동양의 학문, 이렇게 동학이라고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당시에 불만을 품고 있던 농민들이 크게 환영하면서 최재우의 출신지, 그리고 동학을 처음 만든 경상도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전라도, 그 위에 충청도까지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니까 정부는 백성들한테 거짓부렁으로 백성들을 현혹했다라는 혐의로 최재우를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교리에 있습니다.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민간 신앙의 요소까지 다 결합을 한 신흥 종교인데요. 자, 이들의 교리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시천주와 인내천. 시천주, 마음속에 우리 하늘님을 모신다라는 거, 하늘님을 천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것은 뭐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동학은 서학을 배격한다라는 뜻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바로 서양과 일본 세력과 같은 외세를 물리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동학이 최지호가 처형된 이후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대 교주 최시영의 정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시영은 포접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국을 포와 접으로 나누어서 이 동학의 조직망을 체계화시키고요. 새롭게 경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경전 이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동경대전은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우리 그림에도 볼 수 있듯이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써져 있죠. 한문을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지식인들이 주로 읽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쓴 동경대전은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용담유사는요,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민중들이 대다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접제를 라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그런 경전을 만들어내면서 이 포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삼남 일대, 여기에서 삼남은요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동학의 교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최시영의 제자이자 동학의 3대 교주 역할을 했던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 일대의 동학 교도가 크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동학이라는 종교는, 신흥 종교는 혹세무민,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거짓부렁으로 현혹시킨다는 혐의로 이제 그 최재우가 처형당하고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상 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은 공주 집회, 삼례 집회, 그리고 광화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상소를 올렸던 복합상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순수함을 인정해달라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요구했던 건 바로 요겁니다. 자신들의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 포교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복합상소 이후에 보은 집회와 긍부 집회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정치적인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정치 요구를 하면 탄관오리들을 숙청하자, 탄관오리들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외세, 외국 세력들을 다 물리쳐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보은 집회 때의 글을 보면은 의를 내세워, 뜻을 내세워 외와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기에 체포하고 소탕하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외국 세력들을 다 배척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당시의 어윤중의 보고문을 보면은요, 탐욕이 멋대로 행해지는 것을 분기하여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자들이 그들을 따랐다. 자, 탐욕이 멋대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이 말은 뭐냐? 탕관오리들이 열심히 헤쳐먹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고 저항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 더 있죠. 바깥 오랑캐들. 바깥 오랑캐들이라고 하면 성리학 국가에서 바깥 오랑캐는 조선을 제외한, 그리고 청나라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즉 일본과 서양 세력들인데요. 얘네들이 우리의 이익의 원천을 빼앗는 것을 분하게 여겨 함부로 큰소리치던 자들이 그들을 따랐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장수와 서기 검은 아전에게 학대를 당하여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곳이 없던 자들, 얘들도 당연히 탕관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탕관오리한테 당했던 사람들 다 동학을 따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동학이라는 세력이 점점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던 찰나에 전라도 고부, 오늘날의 그 정읍과 부안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 정읍에, 전라도 정읍에 하나의 그 조그만한 마을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동네였는데요. 여기에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당시에 고부 군수였던 이 인간 기억 좀 해주세요.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수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조병갑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었길래 고부 백성들이 아예 국가에 대항해서 일어났을까? 그걸 보면은요. 조세로 받은 살을 떼어 먹고서요. 그 부족분을 다시 백성들에게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로 받은 쌀, 이거는 개인 창고로 들어간 거고요. 이제 우리 임금님께 보내야 될, 중앙정부에 보내야 될 내용을 백성들에게 다시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불필요한 저수지, 이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다시 만들어요. 원래 저수지가 있어야 이 지역엔 이미 오래전부터 쓰던 벽골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수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괜히 새롭게 만석보를 만든 다음에 강제로 거기서 세금을 거두고 그거는 개인의 재산으로 충족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한술 더 떠서 거기에다가 내가 위대하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위대하다 이런 비서까지 세워놓습니다. 백성들 불만이 하늘을 치솟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건데요. 전봉주는 바로 이렇게 사발통문이라는 걸 돌려서 동지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제 고부 관할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발통문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접 하나 깔아놓고 여기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름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주동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동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바로 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 동지들을 모아서 고부 관할을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니 그 사건을 우리가 고부 농민 봉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발통문 내용 중에 의미 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조병갑의 목을 잘라서 걸어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게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조병갑이가 헤쳐먹었던 것 때문에 살기가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자. 세 번째, 군수에게 아참해서 백성을 못 살게 하는 탕관오리를 징계하자. 그리고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향해서 이 탕관오리들을 다 때려 부수자라는 게 당시 고부 농민 봉기에서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이때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고부 관할을 점령한 다음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백성들은 석방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횡포일삼던 아전들 처벌해 나가고 관할 국식들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이 만석보 이거는 바로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농민들의 조치를 하니까 정부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합니다. 뭐냐면은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관아 점령하고 막 그 관아에 있는 곡식들 이건 국가 재정인데 이거 막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이러고 있으니 이거 상황이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해가지고 당시 군수였던 조병갑을 파면하고 신임 군수 박원명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박원명은 가서 농민들의 요구를 오케이 우리가 수용을 할게 그리고 너네들 요구 수용하고 오케이 부정부패 이런 거 다 바로 잡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은 스스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부 농민분기는 사실 조병갑을 대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 신임 군수가 대처를 굉장히 잘 해 나아간 것 같습니다. 농민들 요구를 받아들이고 차츰 바꿔가려고 하니 농민들도 국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부 농민봉기가 아니라 아예 대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전라도 전체를 사실상 점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동학의 제1차 봉기입니다. 자, 1894년 이들은 왜 씨 뿌리고 농사져야 할 시절에 왜 봉기를 일으켰을까 봤더니요. 정부에서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안핵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지역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 관리를 안핵사라고 합니다. 자, 얘가 가가지고요,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하면은 괜찮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을 동학교도라는 제목으로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권력형 비리에 이제 그 연관이 권력형 비리가 혹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관리들이 얼마나 무감각했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동학교도건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당시의 봉기에서는. 상관오리로 인해 살기 힘들었던 당시 사람들의 고통이 중요한 건데 안핵사 이용태는 얘네 동학교도네 라면서 그냥 다 체포해버린 겁니다. 자, 이 안핵사의 행동은요. 자,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고부농민봉기에서 가해자를 굳이 구분한다면은요. 백성들을 수탈한 조병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해자는 민중이 되죠. 그렇게 하니까 이 민중들이 반발해가지고 조병갑이를 처벌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핵사의 행동은 뭐냐면은 이 조병갑이를 피해자로 바꾸고요. 이 민중들을 가해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로 바꾼 민중을 동학교도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민중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래서 농민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동학의 제1차 농민분기입니다. 자, 몇 년 전에 2019년인 것 같습니다. 이때 했던 드라마 녹두꽃은 바로 이 당시의 모습들을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작품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동학 1차 봉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들은 전라북도 고창, 그러니까 바로 그 고부 바로 옆 동네입니다. 이 무장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전봉준과 손아중이 중심이 되어 농민군을 조직을 한 다음에 고부를 점령하고 이 고부의 옆에 있는 백산에 이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이 고부 백산인데요. 여기가 보면은 이 산이 백산입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지금 푸르르게 돼 있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흰 옷을 입고 하도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진짜 하얗게 보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백산이라고 부른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이 호남 창의소를 조직을 해서 전봉준을 대장으로 그 다음에 김계남과 손아중을 총사령관으로 추대를 해서 우리 이렇게 고부 봉기가 동학의 1차 봉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호남 창의소에서는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거 제폭구민, 보구간민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폭구민은 뭐냐? 뭐 폭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자. 이게 제폭구민이고요. 보구간민, 나라를 지켜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농민군의 4대 강령 보면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남의 물건 해치지 말아라. 충효를 다해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일본 놈들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하자. 그리고 군대를 몰고 서울로 가서 권세가와 귀족들을 모두 없애버리자. 네,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상기포의 경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 이런 것은 그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이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산에서 조직한 이 호남 창의소 같은 경우는요. 이제 황토현 전투에서 전주 감영, 그 전라도 군대를 이기고요.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에서는
정부 군대까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뭐냐면요. 사실상 전라도 지역이 전체가 다 농민군에게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략 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황토연, 그 다음에 이 아래 가면 뭐 황룡촌 이런 데가 다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부 군대까지 이기고 이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거는 바로 이 전주가 점령당했다라는 겁니다.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왕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전주성이 점령되니까 정부는 자기 정부군으로도 진압이 안 돼요. 정부군이 오히려 패퇴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돼요. 자, 정부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는 왜 정부가 청에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해야 합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그리고 청은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의 파병을 통보합니다. 자, 텐진 조약 세 번째 한번 보죠. 장래 조선국의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일 양국 혹은 한개국이 파병을 요할 때는 우선 상대방 국가의 문서로 알릴 것이며 라고 했기 때문에 청은 일본의 파병을 통보합니다. 이것까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은 바로 이 통보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재물포 조약이 5조 공사 간의 약간의 군사를 더 경비하게 한다 라는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일본도 군사를 파병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동시에 조선에 상륙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가 온 위치를 한번 보죠. 청나라 군대 요 지역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아산만에 상륙합니다. 이거는 얘네 진압하러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 요렇게 삥 돌아서 어디로 오냐면 인천으로 옵니다. 이거는 뭐냐? 서울을 향해 가가지고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의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까지 나타나니까 이 농민군과 정부군은 동시에 이제 놀란 겁니다. 정부군은 청나라만 오기를 바랬지만 일본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한 다음에 전라도 각지에는 이 직광소라는 거를 설치해서 패정 개혁안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보면은 뭐 탕과놀이는 엄밀히 징벌하고 횡포한 부호도 징벌하자. 그리고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무리 징벌하자. 노비문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천인차별 개선해라. 그리고 백정들만 쓰는 그 조그만 가시 있습니다. 이 평량가 없애라. 그리고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계가를 허용해라. 그 다음에 무명잡세, 그러니까 잡다한 세금 거두지 마. 그리고 관리 채용에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인재 등용해. 유능한 인재 등용해. 그리고 외화 통하는 자 엄정히 처벌해. 그리고 공채이든 사채이든 부채는 모두 무효로 해줘. 그리고 토지는 균등히 나누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굉장히 당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한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패정개혁안에도. 그리고 이렇게 전주화약 이후에 중앙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교정청이 바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제1차 갑오개혁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는 청일 양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들어주면은 우리가 2차 분기를 일으킬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저기에 대해서 뭔가가 제대로 안 됐으니 2차 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 일어났는가 한번 보면은요. 일본군은 철군을 거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청나라한테 우리 나눠서 조선 점령하자 했지만 청나라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합니다. 자, 밤에 경복궁 담벼락을 넘어버려요, 이놈들이.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운 다음에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앞바다에서 청나라 함대에 대대적인 공격을 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청일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이거를 갑오전쟁이라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이 청일전쟁의 문제점. 1894년도에 일어났던 전쟁터 한번 보죠. 처음에 전쟁의 시작은 바로 인천 앞에 제물포에서 시작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근데 전투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1894년에 대부분의 전투는 다 조선 땅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왜 조선에서 이들이 전쟁을 합니까? 조선은 조선인데. 그러니까 농민군은 반침략을 내걸면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반침략을 이야기한 2차 농민군. 이들의 타겟은 1차 때는 탄광오리들 없애라 였다면 2차 때는 일본 애들 몰아내면서 나라를 지키자가 이들의 주요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의 전봉준의 부대 남적과 충청도 지역의 손병희의 북접이 연합부대를 결성을 해서 서울을 향해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바로 이 우금치 전투입니다. 공주의 이 충청도 공주. 네, 지금은 충청도의 중심이 뭐 청주와 천안, 대전 이런 데로 옮겨갔지만 당시의 충청도의 중심은 바로 이 공주입니다. 충청 가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공주고요. 근데 여기를 지나가면은 서울까지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금치에서 공주 우금치라는 언덕에서 농민군과 관군, 일본군이 이제 한판 붙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보군이라는 애들이 등장하는데 얘네는 양반들이 자체 조직한 군대가 바로 민보군입니다. 그래서 한 7일 정도 연락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농민군이 패배합니다. 무기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선점하고 있던 그 자리에도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농민군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민보군, 양반들이 왜 군대를 자체적으로 조직하냐면 이 동학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동학의 멤버들이 이제 그 양반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1차 때 공격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1차 분기 이후에 그 직강소와 대도서에서 추진했던 이 패전개혁안 중에 보면은 양반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은 이제 스스로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민복을 조직해서 관군, 일본군과 함께 농민군에 대항해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농민군은 패배하고요. 그 주동자였던 우리 전봉준과 같은 사람들은 다 잡혀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처형당하러 가기 전에 전봉준의 모습인데요. 네, 고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진이 하나 남아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전봉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잘한 점. 이거는 반봉건을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관오리를 처벌하고 신분질서를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에서 반봉건적, 그리고 일본과 같은 외국 세력들의 침략을 물리치려 했다라는 것에서 반침략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 농민군들의 요구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제를 폐지하고 봉건적 악습을 폐지하자라는 이러한 내용들은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고 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은 이제 그 동학이다 서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활빈당,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조직이죠. 영학당, 영국 학문을 따르는 당이다 뭐 이런 식의 뜻인데요. 이렇게 조직해서 민중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영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문제점은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당시 민중들의 힘든 삶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대안은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한계점은 바로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일본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공주 우금치에 가면은 이렇게 그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위에 언덕을 올라가 보면은 당시에 그 열악한 무기를 가진 동학 농민군이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를 알 수밖에 없게 하는 장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동학 농민군이 일어나고 있던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개혁은 개혁운동 바로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